그럼 오늘 우선 1부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순서를 책을 먼저 하고, 그다음 뭐지? 산업 분석하고, 그다음 오건영 씨 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산업 분석이 공매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산업 분석 대신 공매도 이슈 했었죠. 네. 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 투슈팜님 지금 괜찮으세요? 아니면 따로 네. 저희가 다 순서를 좀 바꿀까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네, 오건영 먼저 네, 네. 네, 아, 네, 맞다. 그렇게 저희 하겠어요. 오늘 그것도 있죠. 레이 달리오도 투시파님 해주실 거죠? 네, 네, 네. 네. 같이. 뒤로 그럼 몰아서 제가 음, 음. 중간에 하고 네. 투시님이 맨 뒤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제가 먼저 공유를 할게요. 공유 활성화 조금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호스트. 네, 됐습니다. 네, 오늘 보면 2월 7일까지 해서 기사가 이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사실 제가 발제할 줄을 모르고 저는 이거 되게 빨리 읽어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1월 30일 해서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다들 이제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아마 지금은 안정기에 들어선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게임스탁 일어나고 연준 발표 있고 나서 굉장히 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사실 저번 주에 거의 좀 안정을 많이 찾고 또 상승 기조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달러 강세 기조가 또 되면서 이게 미국 시장으로 자금 유입도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러한 측면들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달러 강세가 되면서 반대로 또 한국 시장은 사실 굉장히 요즘에 좀 안 좋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밑에 거 그 오건영 씨 글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그냥 긁어왔던 건데 이건 제가 기억하려고 긁어왔던 건데 제가 발제가 되면서 그냥 같이 붙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과 채권이 이게 10년 채물 동시에 무너지는 그림이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보면은 사실 페드가 지금 여러 가지 10년째 금리 채권까지도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어떤 한 A, B가 있으면 A를 눌러주면 B가 올라가고 B가 내려가면 A가 올라가고 이런 시소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양쪽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같이 무너지는 이런 그림도 사실 설명이 가능한 시장이 되었고 그다음 이 레포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그만둔 이유가 사실 레포 시장이 지금 예전에 이거 2019년 9월에 시작될 때는 레포 시장 자체의 금액 자체가 많지 않아서 유동 금액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투입을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금액이 굉장히 충분하고 넘쳐서 사실 이게 종료가 되는 건데 시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안전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게 어떤 이유로서든 돈이 많아서 멈추든 어쨌든 멈춘 거니까 이거 발표하고 나서 사실 다음날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추동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톱 같은 것도 이거 주변에 되게 저는 불탄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200불이라서 안정권이라서 자기는 홀딩하고 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던데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얘네가 그 공매도 그 했잖아 공매도 걔네들 한번 물먹이려고 했던 일인데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32불 정도를 공매도 선을 보고 얘네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0달러라는 금액을
안전권이라고 생각하면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금요일 날 게임스톱 주가가 64달러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한 400까지 갔었잖아요. 400, 제가 높을 때 봤던 게 40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사실 저는 진짜 좀 조마조마했던 게, 이거는 게임스톡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이슈여가지고, 근데 이걸로 헤지 펀드들이나 엄청 손해본 펀드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의 어떤 트리거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붕괴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사실 많이 했었고, 이 다음날 한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제 헤지 펀드들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손해본 것들을 채워야 되니까 한국 주식들 이제 많이 팔아가지고 매수, 그 이제 손해보는 걸 메꾸고 약간 이런 식으로 커버링. 했다는 해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 이슈는 많이 시장에서 소화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 이상한데 패드가 돈을 많이 풀어서 금리가 많이 오른 것이다는 약간 잘못된 표현 같은데요. 어디였니? 그 윗문단이요. 이거? 네, 그 위에 그 윗문단이요. 네. 아니요, 그 이거? 아래요. 이거? 아래요. 이거? 네, 네. 이거 내가 그냥 긁어온 것 같은데. 맞아. 거기서 채권 금리가 이제 일단 관망하는 게 크고 패드가 그쵸. 음, 음, 명목 금리를 이제 원래는 잡아줄 줄 알았는데 안 잡아주는 게 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는 게 채권에 이제 수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없으니까 더 높은 금리를 줘야지만 팔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기에 좋다는 거죠. 주식시장에 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2월 이게 언젠가? 하여튼 금리 오르는 게 그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근데 패드가 돈을 많이 풀어서 금리가 많이 오른 것이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 돈이 많이 근데 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 패드가 명목금리에 이제 캡을 주고 그거를 잡으려고 하면은 명목금리가 오를 수 없는데, 대신에 패드가 돈을 많이 풀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니까, 그 상황에서 패드가 이제 명목금리를 따로 잡지 않으면은 이제 금리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라고 해석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중간 과정이 빠져서. 그리고 투시판이 혹시 그 이어폰 껴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잘 약간. 그래요? 네, 이어폰 끼고 잘 혹시 안 들리세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약간 있어가지고. 이어폰을 아예 빼버려야 되나? 어떡하지? 일단은 뭐 하셔야 되고요. 뭐 엄청 안 들리는 건 아니라서. 나는 잘 들리는데? 그래요? 저는 중간중간 네, 좀 말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약간 갑자기 소리가 볼륨이 10으로 하다가 갑자기 5 내려갔다가 다시 10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들리거든요. 일단 제가 저는 네, 잘 껴볼게요 한번. 근데 뭐 정리는 아예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안 들리는 거 아니라서 그냥 약간 그래서 그 이어폰 안 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어폰 껴달라고. 유선이 좋습니다, 여러분. 유선을 쓰세요. 야, 이거 유선? 지직거려. 이거 밖으로. 저처럼 생기로 하십시오. 다 빼고 그럴까? 할까요? 그냥 다 빼고 할까? 쓰세요? 괜찮아요. 그럼 이거 그냥 해야겠다.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로써 2차 아이팟은, 이어팟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2번이나 잊어먹었네. 이쯤 되면 그만 사란 얘기지. 아무튼 요거는 네, 제가 너무 중간에 기억에 남는 것들만 긁어와가지고 약간 해석하는데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셔서 네,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효과도 올려주실래요? 저 얘기할게요. 일단 이거 저 위에는 정리해 놓은 거라 근데 다 읽으신 것 같아서 뭐 첫 문단은 정리한 거라. 네. 뭐 자잘한 정책들 뭐 레포 같은 거 회수하고 있고, 네, 두 번째도 이제 과도한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금융정책을 금융 안정 쪽으로 버블을 잡는 쪽으로 선회할 걸 예상하고 있는데, 뭐 말한 대로 뭐 공매도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주식시장에 주는데, 근데 저는 계속 같은 이제 오건영 씨 덕분에 생각한 거는
사실 작년 같은 페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좀 아시겠지만, 결국 페드는 그런 급격한 그 뭐 버블을 잡으면서 그리고 가난한 애들 타겟팅을 해서 도와주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적 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생기는 부작용, 버블 같은 거 어떻게든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네. 근데 저는 그 더블딥 같이 오게 되면 더블딥 아시죠? 다 살아나다가 죽으면은 무조건 개입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가 진정으로 이제 매파로 변하는 시기는 매파는 이제 테이퍼링이라던가 이제 금리 올리고 이런 것들 엑시트하는 거 이제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가 사멸되고 실물 경기가 살아나는 기미가 아니라 꽤나 살아났을 때 그래서 V자가 거의 다 왔을 때 이제 네, 제 자산 가격을 위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던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다 없앨 것 같아요. 물론 그 전까지는 뭐 프로그램 유지는 하지만 그걸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도와주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냥 그게 가능은 하다. 안전용으로 있다. 정도로 사람들 심리를 안정만 시키고 그렇게 할 것 같고 실제 개입은 잘 안 하다가 네, 너무 심할 때 더블딥 올 것 같다 싶으면은 또 개입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근데 그 저금리가 지금의 더블립도 현상이 저는 올려주시잖아요. 최소 아니 1년? 그 2년 넘게는 가지 않나. 뭐 정확한 시기를 말하는 게 약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백신이 지금 보급되는 중이고 또 그다음에 실물 경기가 또 살아나려면 또 한참 딜레이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재밌는 지금 박성준 거 하나 보고 있는데 그 신과 함께 그냥 여기 오건영 씨는 그 약간 회의감이 들었었잖아요. 정말 백신이 된다고 이게 경기가 살아날까? 근데 박석준 씨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약간 거기 스탠스 차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건영 씨는 중국을 봐라. 코로나 끝나도 니네가 기대했던 그런 소비의 진작, 엄청난 진작, 옛날로 돌아가는 과거로 회귀할 수 없을 것이다.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박석준 씨는 돌아온다. 라고 보더라고요. 다음에 그래서 신과 함께 박석준 씨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운전하면서 듣고 있는데 약간 이거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나왔어요? 그 1월 말에 한번 나오지 않나요? 2월 초인가?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은 게 약간 원래 그 박석중 씨는 약간 좀 그 두 분의 성향이 되게 다르긴 한데 박석중 씨는 좀 3일 약간 전, 3일 전이에요. 좋네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볼 게 있었는데 그거 두 개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 아무튼 그 박석중 씨는 사실 스탠스를 좀 제 생각은 그냥 시장의 어떤 흐름에 맞게 잘 대응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 오건영 씨는 굉장히 늘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금찬양론자니까 좀 늘 듣는 것 같아요. 아까 추지퍼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중간에? 그 오션님이 그 더블딥 그것도 올려주셨던 것 같아서 네네. 여기에 원문에? 지금 여기는 없나 보다. 그래서 어디 원래 본것 같은데. 더블딥 여기가 원래 아니고 다른 몰랐는데 데만 했을 거예요. 저희 다른 날짜에. 그 음, 유럽 중앙은행 얘기할 때 더블팀 나와서 제가 네, 했거든요. 여기. 네. 여기 있다. 네.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블팁 조금 쉬워요. 헷갈렸어. V자 반등이 아니고 V자 가다가 다시 망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월 3일을 볼게요. 사실 슈퍼님 의견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1월 맞아요. 하시는 거? 미안해요. 투지퍼님. 저는 그냥 뭐 좀 그렇게 오션님처럼 좀 심도 있는 어떤 의견이 아니고 그냥 패드가 소심한 밑장 패기를 하면은 이제 대체화폐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 같아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찾아봤는데 비트코인이 그 1월 20일 좀 중반 정도부터 이렇게 가격이 좀 다시 상승하는 추세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레이 달리오가 그 금이랑 이제 비트코인이랑 좀 대체제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제가 그래서 금도 찾아서 올렸는데 금은 또 그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그 1월 30일 그 여기 보면 1월 27일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뭐 오르는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얘네들이 좀 다르게 움직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것만 한번 찾아보긴 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위에 올려주실래요? 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 거 생각하면 소심한 밑장 빼기랑 대체화폐 된 수요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생각이 뭐 완전 잘 정리된 건 아닌데 이제 그 레이달리오는 이제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지금 계속했으니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생각하고 곧 자산 가치가 언제 하락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위기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위기감이 이제 페드가 밑장 빼기를 하려는 신호를 좀 보내면은 더 이렇게 막 고조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대체화폐 그러니까 기존 자산에 대한 대체적인 저장고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격을 찾아봤는데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금은 또 어떤 그런 대체 저장고로서도 금이 있는데 금은 또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왜 이럴까 그냥 좀 궁금해하고 이제 좀 나중에 좀 알아봐야겠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논리가 그건 거죠. 안전자산으로서 대체화폐 비트코인을 보고 네, 지금 헤지 소시al 시장, 밑장 네, 빼기를 하면 주식시장에 영향이 가니까 주식시장이 네, 떨어지면 그 돈들이 빠져나간 돈들이 대체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인 거죠. 네, 네, 맞아요. 근데 네. 실제 금과는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은 수요가 이게 지금 이때 1월 29일 이후에 지금 여기 비트코인 상승하고 있는데 이때 주식은 어땠죠? 주가 S&P는? S&P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아, S&P는 그래요? 어땠지? 네. 한번 근데 금 보니까 이때 상승한 것 같은데 S&P도 음, 금은 하락했잖아요. 예, 근데 그 뒤에 생각해보니까 그 뒤에 칼럼에서 그 오건영 보면은 뒤에서도 그 주가가 계속 강세를 네. 보였다고 하는 거 보면은 주가랑 동시에 상승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비트코인 자체는 아직 금이랑 제 생각인데 완벽하게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투기적인 성향이 음, 되게 강하거든요. 사실 어떤 얘기가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생각하냐. 동네 아줌마들이 비트코인을 하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지금 레이달료 씨처럼 정말로 대체 자산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네, 네, 네. 그냥 남들 하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하여튼 음, 완전히 금이랑 일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가벼운 음, 생각이었습니다.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패드가 소심한 밑장 빼기 하는 신호가 제가 오건영 페북을 봤을 때는 되게 그럴듯해 보였는데, 이게 그러면은 좀 실제로 그 다른 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증거가 어디 있을까 하고 좀 궁금해 하던 차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제 생각에는 이게 금과 비트코인이 그 변동성 때문에 같이 간다는 이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들 이제 많이 이제 옛날에 투기를 했던 사람들은 그런 논리가 아니었고 이제 투자를 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비트코인 이때 이거 빠졌던 이유가 그때 옐런이었죠. 이거 비트코인 자체가 뭐 제도적으로 안 된다. 그 발언이 난 이후로 이게 완전 싹 빠졌던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붕괴가 시작됐던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좀 거품이 끝 빠지면서 이제 그게 회복되고 있는 좀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비트코인 자체가 S&P랑 그 변동이랑 뭐 금 변동이랑 지금 똑같이 그런 걸로만 출렁였다기보다는 사실 이때 하락할 때 뭐 여러 중앙은행들이나 어떤 기관들에서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음, 그 영향이 이때는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비트코인이 어쨌든 좀 계속 나오니까 좀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 저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점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음, 음, 네. 그다음 이제 다음 거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그럼 2월 3일 거 볼게요. 2월 3일 글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2월 3일 거 잘 보시면은 크게 정리를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정리한 거랑 왠지 오쇼님이랑 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보면은, 오쇼님이 좀 더 예쁘게 했나요? 오쇼님 거 볼까요? 예쁜데 내가 쓴 게 아니라서 모르겠다. 안 예쁜 제가 쓴 걸로 할게요. 그래서 유로가 어쨌든 강세가 되면 제조업 수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저는 뭐 수출을 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가지는 이제 모든 같은 문제점이고, 그래서 이거를 특히 두려워하는 건데, 사실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이 크리티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럽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이 양적 완화를 멈출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계속 강세가 이어지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그 옛날에 그런 쓴 경험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양적 완화도 사실 좀 늦게 시작한 편인데 2015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런 그런 과거적인 전적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유로가 너무 강세고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유럽에서 그 양적 완화를 어, 그 양을 줄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뭐 그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적으로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뭐 테이퍼링 이런 건 사실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 위에 보시면은 이거는 오션님이셔서 보시면 중국이 사실 지금 유일하게 테이퍼링을 했던 나라인데 지금 하자마자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다들 지금 중국이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테이퍼링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널리 널리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설 때 여기가 중국 설이 우리나라 설보다 진짜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이제 중국에 뭐 수입하고 수출하고 뭐 이러는 애들이 있는데, 이때 되면은 애들이 그냥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막 연락도 그냥 다 씹고, 아무리 큰 바이어도 그냥 연락도 다 씹고, 그냥 모두 다 뭐 이후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흥분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러한 큰 날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땐 돈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긴축 정책이 사실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시 돈을 풀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거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좀 궁금한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부동산 계속 규제하면서 사실 긴축하고 있고 이렇게 양적 완화하고 있고 이런 거 했었던 거라서 저는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부동산을 컨트롤하면서 어쨌든 계속 해왔던 거라서. 사실 다른 나라들은 그런 거 잘 안 했던 것 같아서 실물 자산들 너무 많이 뛰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중국이 좀 되게 제 생각에는 되게 재밌게 이런 재정 정책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궁금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설 전후로 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보면 재밌을 것 같고, 네, 그게 사실 이번 기사는 좀 저는 이제 그냥 전체적인 스탠스들 어떻게 되는지가 한번 정리를 했던 것 같고, 유로에서 양적 완화하는 거는 사실 뭐 저번에도 저희가 계속 기사를 봤지만 그거는 긴축을 하거나 테이퍼링을 하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좀 다른 점은 이제 중국의 어떤 스탠스는 저희가 계속 긴축이랑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이제 중국이 좀 스탠스를 다르게 잡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드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뭐 이건 환율 얘기였는데, 첫 번째는 이거 중국이랑 유럽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국이랑 한국 그 중앙은행이 어떻게 움직일지 느낌이 좀 왔거든요. 이거 덕분에. 지금 부채가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부채가 다들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심지어 우리가 코로나 거의 다 극복했다 생각했던 중국도 이런 문제가 생긴 걸 보면서 그럼 다른 중앙은행들이 그걸 참고하겠죠.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맞아서 코로나가 좀 끝나가고 종식이 되면은 이제 바로 금리를 안 올리고 아마
그런 중앙은행에서 권고를 할 것 같아요. 기업들이나 가게에 빨리 이제 우리는 언제부터 금리를 올릴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부채를 갚아라. 라는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해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 긴밀하게 협조를 안 하고 금리를 살짝 올리면은 양적 완화 중단시켜버리면은 지금 막 부도나고 이러잖아요. 워낙 부채가 많으니까. 좀만 올려도 엄청 크니까 그거를 정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나 정부 이런 것과 이런 기업들 간에 그걸 홍보를 해줄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부터 할 거니까 그전에 부채를 많이 갚아라. 그때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그 기업들이 그 소비가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소비가 이제 되니까 이익이 늘겠죠. 그럼 그 이익이 영업이익이 순이익으로 갈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죠. 영업의 비용으로 많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그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아야 되니까 좀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 주가 굉장히 그 유동성 덕분에 많이 높기도 하고 동시에 성장이나 기대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기업들이 돈을 버는 족족 부채를 감대 쓰고 설비 투자나 이런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은 지금의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수가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기대보다 떨어지니까 성장세가 확실히 떨어지니까 저는 그때가 한번 그 살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3, 4월에 한 번 더 4차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뭐 미국은 그랬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가 했거든요. 의사가 되게 유명한 보건통계 저 하는 커뮤니티에서 보건통계 쪽 하시는 의사인데 계속 꾸준히 계속 업데이트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근데 좀 약간 믿을만한 거죠. 3, 4월에 한번 4차 팬데믹이 한번 올 것 같다. 라는 그 통계적 근거를 써서 올렸거든요. 저 원하면 그거는 링크는 보내드릴게요. 한번 판단 알아서 하시고 그때도 한번 네, 살 때가 아닌가. 전 2번 정도가 살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에는 이제 거기서 원래는 채권 이럴 때는 떨어질 거 예상하니까 채권을 사왔다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을 팔면서 이제 조금씩 매수를 주식하려고 했는데 지금 채권이 주식이랑 반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뭘 지금 사놓으면은 아니면 캐시를 유지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뭘 사놔야지 하락장 때 주가가 하락장 때 그걸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게 될까라고 좀 고민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계속 오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달러 그 박석준 씨도 얘기했는데 달러 강세로 간다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은 거의 끝나가고 있대요. 거의 코로나 커브가 꺾였고 이미 그래서 6월 여름이면은 이제 거기는 70%? 60%가 다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국가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다 어디로 몰리느냐? 미국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달러 강세를 예상하더라고요. 박석준 씨는. 맞아요. 저도 달러 들어간 거 지금 전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 지나고 있으니까 4월 정도부터 미국장을 했었는데 달러 거의 회복 다 한 것 같아요. 달러 같이 떨어졌던 것들. 그때 제가 말씀도 드린 적 있지만 환차익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10%씩 수익이 아무리 나도 장이 좋아서 수익이 나도 환차익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10%씩 막 찍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 회복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강세가 확실히 맞는 것 같고 그다음 그 부채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이게 여기서 되게 정부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기업에서 이익이 나고 그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부채를 갚으라는 시그널을 주면 경제에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걸 확인을 하고 부채를 예를 들어 뭐 금리를 아까 오쇼님 말했지만 뭐 정부에서 이제 금리를 올릴 거니까 뭐 페드에서 금리를 올릴 거니까 빨리 부채를 갚아라 뭐 이러한 시그널을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준다면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거 없이 이게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부채 잡는 거에만 몰두를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 사실 미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소상공인들한테 그 대출 연장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올해도 1년, 2년씩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월
올해 초에 어떤 제도가 나왔는데 그것도 1년 연장해 준 걸로 알거든요. 근데 뭐 그게 사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더 늦게 갚아라 하는 건데 뭐가 좋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 이게 크게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저희 논리에서도 이익이 날 수 있는 그 기간을 벌어주는 거고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러한 정책들을 사실 저희 나라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만 본다면 미국도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고려하고 이미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좀 간접적으로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사실 직접적으로 너무 바로 주가에 타격이 크니까 간접적으로 얘기해 줄 것 같고 아니면 FOMC 이런 데서 얘기해 줄 것 같고 투시팜님 혹시 뭐 있다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달러에 저라면 달러를 슬슬 좀 사놓겠어요. 달러는 오를 것 같으니까. 항상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는 뭐. 하지만 달러 항상 그 말 좀, 있죠. 투자의 최종 판단은 고객이 있으며 저희 절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달러 지금 사면 그렇게 많이 제 생각엔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해도 이거 잠시만요. 근데 오르는 또 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달러가 근데 국내 주식이 하락하면 또 많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국내 경기가 좀 흔들리면은 차익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맞아요. 근데 약간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제 생각은 순서보다는 달러 자체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망가질 것 같아요. 너무 슬프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 음, 같이 하고 있어도 마음 아프다. 아유,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딴 근데 데는 혹시 반반 가져가셔야죠. 개평을 주셔야지. 표지판님 혹시 또 추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어, 아니요, 없어요. 다 안 해도 돼요. 네. 이거 발제하는 사람은 다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월 5일이 2월 5일? 2월 5일이 제일 최근 거죠. 그래서 2월 5일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타겟팅 해가지고 준다는 거. 네, 그 점이 사실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그게 제일 논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물론 당연히 되게 쉬운 기준이 있긴 하잖아요. 뭐 소득 수준 기준도 있고 막 이럴 기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어떤 식으로 사실 집행이 될 건지도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어쨌든 그 1조 9천억 때문에 지금 다들 좀 신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또 된다 안 된다 막 그랬었거든요. 저번 주까지. 근데 또 안정화되어 있고 된다 안 된다는 아니고 근데 뭐 바로 된다 조금 있다 된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좀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바이든 정부 들어서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금리 상승 클릭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제 거? 약간 이게 맞는지를 몰라서 한번 뭐가 맞는 건지 잘 몰라서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원래는 사실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과거에는. 근데 네. 성장이 기대돼서 이게 기대 물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니까 또 동시에 페드가 명목금리를 따로 잡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명목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상승한다라고 볼지 또는 이 해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돈이 몰려가잖아요. 주식시장 화랑이니까 또 돈 풀릴 거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국채 시장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국채 액면 금리인 그 쿠폰이 상승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건지 아니면 이 두 해석가 맞는 건지 약간 의견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달러가 강세되고 주가 상승하고 금 가격 하락하는데 금리 상승할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난 지금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잠깐만 성장이 기대되므로 기대 물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데 그렇지. 페드가 실질 금리가 유지되는 한
명목금리를 통제하지 않으므로 명목금리가 상승한다? 상장하면 자연스럽게 네, 상승. 명목금리를 통제하지 않으므로 명목금리가 실질금리가 상승한다? 이 말이야? 명목금리가 상승하는 거죠. 실질금리 유지되는 한 그걸 통제하지 않으니까 명목금리 상승하죠. 저는 약간 떠올랐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어제 했던 건데 밑에 게 가장 1차적 해석이 맞고요. 성장이 기대되니까 국채가 인기 없고 채권이 인기가 없고 주식시장 인기 많으니까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페드가 원래는 일반적으로 하면은 뭐 코로나 시대 때는 잡아주겠지만 그걸 잡지 않으니까 네, 그냥 그게 상승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차적인 건 그거예요. 주식이 너무 좋으니까 국채 인기가 없어서 금리가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페드가 그걸 개입하지 않는 거고요. 1차적인 건 뒤쪽이 맞겠네요. 1차적인 건 뒤쪽이 많겠네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어쨌든 물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은 명목금리, 그 실질금리, 아니 명목금리가 상승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건 약간 2차적인 거고 지금 일단 성장이 있으니까 성장이 기대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두 가지 파생이 돼요. 첫 번째, 채권 시장. 채권 인기 없어짐.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함. 그죠? 채권 파생이 이쪽은 아래, 인플레이션. 성장이 기대니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니까, 네. 그, 명목금리도 자연스럽게 오른다. 이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1차원적으로는 뒤에 게 더 맞지 않나. 채권 쪽 얘기가 가장 더 선행하지 않나.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국채 액면 금리가 상승하는데, 거기서 쿠폰 가격이 상승하는 건가요? 쿠폰이라고 해요, 영어로. 저걸 했다. 액면 금리. 음, 쿠폰이라고 해요. 쿠폰. 그 쿠폰이 그 미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원래 알기로는 그 이자율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액면에 붙은 액면 이자율. 아, 네. 어쨌든 뭐 저는 쿠폰의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랑 뭐 관계없이 큰 흐름 자체는 저는 맞는 말씀 같아요. 맞아요. 이자 지급 비율, 액면가 대비 이자 지급 비율. 네. 저는 쿠폰을 지금까지 액면가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쿠폰 이자율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액면가가 쿠폰이고 액면가 이자율이 일드. 네, 일드가 맞는 것 같아요. 저 표현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드가 맞는 것 같아요. 쿠폰 이자율 혹은 일드가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명칭을 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보니까 저도 이걸 왜 안 돼? 밑에 추가해도 될 것 같아요. 쿠폰이 아니고 쿠폰 이자율 또는 일드. 이자율이라고 하네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페드의 그 스탠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살리면서 자산 가격 상승 억누르는 건데, 근데 이거 뒤에 거는 저 확실하지 않아요. 성장주 같은 것보다 경기 민감주 쪽에 상승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뜻이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아무 생각 썼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타겟팅으로 부양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섹터가 성장을 할까요? 어렵던데 그거는. 근데 진짜 이거 좀 정민이 말대로 어려운,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정민이가 이 스토리를 왜 썼는지도 알겠고, 근데 또 다른 스토리가 나와도 또 막 이상하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원래 경기가 사이클이 있잖아요. 4개 정도 있잖아요. A, B, C, D 해가지고. 그거 아시죠? 사이클 뭐 불황 왔다가 불황에서 턴 어라운드 하고 하다가 버블 오고 다시 꺼지고 이거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경기 순환. 네. 네네, 경기 순환 사이클인데 솔직히 지금 경기 순환 사이클이 어딘지 모르겠고, 근데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 때는 그게 엄청 압축적으로 한번 다 왔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1년 동안 다 왔다 이게. 이게 원래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렇게 좁게?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막 다양해서 지금 우리가 사이클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정확하게. 저는.
우리 경기 순환 사이클 좀 알아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 마켓 때는 성장주가 좋고, 베어 마켓 이런 거 뭐냐, 아니, 불 마켓 다음에 이제 성장주 성장한 다음에 가치주가 이제 퍼지잖아요. 그 다음에 오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요. 베어 마켓이 오면은 경기 안정주, 방어주가 이제 상대적으로 돈을 벌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이클을 모르니까 약간 어려워요. 어디 섹터가 돈이 될지 그 다음 그게. 그것도 한번 어려워.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클이 어딘가 우리가 지금. 그게 약간 아까 뭐지? 그렇게 하나 암축적으로 내 사이클이 다 왔다. 그 의견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사실 그때 엄청 빠졌을 때 그 3월에 시장이 붕괴했을 때 사실 박석중 씨가 유명하게 됐던 이유는 그때 주식을 사라고 엄청 강하게 외쳤던 사람이라서 다들 조심해라고 할 때 그 사람 어떤 뷰가 굉장히 마이너한 뷰였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들어맞았고 그러면서 되게 이제 유명해졌는데 원래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이러한 흐름들을 읽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게 사실 지나고 돌아보면은 이게 어느 단계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걸 경험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뭐 테슬라도 계속 버블이라고 했었는데 400대도 버블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800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막 그러한 것들을 참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박석중 씨 강의를 난 항상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어떤 성장주나 경기 민감주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도 사실 많이 달라졌고 그럼 경기 민감주에 있는 섹터라고 해서 다 좋냐 또 그것도 또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투자를 잘 하려고 궁극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에 있어서 참 사실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예측해야 될 것도 많고 좀 그렇다라는 이게 큰 그 숲을 볼 때는 항상 좀 그런 현타 아닌 현타가 오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죠. 좀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싶다 이런 거죠. 제 욕심은. 완전히 알 수 없겠지만. 맞아.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말대로 사실 경기 민감주라는 게 말 정의도 다 달라지고 요즘에 달라진다 하고 사실 근데 사실 기본적인 개념 그거잖아요. 성장주에 버블이다 싶으면 돈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이제 사실 그렇지 기본 원리는 그건 거잖아요. 성장주가 버블인 것 같아. 그래서 기본 돈을 빼서 다른 데 어디 걔네는 또 돈을 쉬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걔네가 어디가 들어갈까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충 사이클이 어디쯤인가 대충 약간 그런 걸 그리고 근거는 무엇인지 서로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네. 수시팜님 혹시 해주실 거 있을까요? 그 고용 관련 지표가 개선되어 있다고, 개선되고 있다라고 그 오건영에서 그랬는데, 그 고용 관련 지표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지표 말하는지 궁금해서 그냥 찾아보았는데, 뭐 그 BLS에서 올해 1월 달에 낸 리포트에서 제일 첫 페이지에 딱 두 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실업률이고, 실업률은 보면은 계속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Non-Farm Payroll Employment라고 하는데, 뭐 비농업 부문의 어떤 그 고용된 그런 수치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개를 제시하면서 이제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식으로 리포트에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좋은 것 오건영 같아요. 씨 말이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온 눈폭풍이 아니라 상한을 남겨서 지금 갭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작년 1월 20일과 올해 1월 20일 비해서 갭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업률도 감소하긴 하지만 지금 그 감소세가 약해지고 있고 오른쪽에 그래프 보면은 그 고용률도 증가하긴 하고 있지만 지금 거의 평평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작년 1월과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 갭이 있는 거죠. 한 두 칸 정도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직 완전 회복된 건 그게 아니죠. 그 프로 남긴 그게 일시적인 그게 아니라 결국 상근이 된 거죠. 영구적으로 남게 된. 그래서 이게 영구적인 충격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돌아갈 기회가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아직 미국에 사실, 나 우선은 표지판, 나는 이렇게 로우 데이터 너무 좋아해요. 아, 짱짱. 감사합니다. 제 첫 번째 데이터도 너무 좋고. 사실 저는 미국의 리츠주들을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그 코로나 때 사실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전 상업권 리츠를 계속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딱 요렇거든요. 주가도. 네, 아직 거기는 회복이 잘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 같은 경우도 아직 그 디즈니랜드 자체의 어떤 개장률 이런 것들 아직 회복이 다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걸 보면서 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업용 리츠 주식과 되게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 생각은 이게 뭔가 그러니까 회복이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뭔가 다 돼서 끝났다 이런 느낌이 사실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백신이 저희 나라는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희 나라는 저희가 언제 다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맞겠죠. 선진국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또 어떤 식으로 또 이게 회복의 그 모양이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네요.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서글픈 것 같아요. 외국에서 백신들 맞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백신 이거 하는 거랑 그런 생각 들더라고. 내년 여름쯤 되면은 뭔가 백신 맞았다는 허가증이 생겨서 맞은 사람만 여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무도 여행 못 할 것 같은. 그래서 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더 추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우리 오쇼님이 또 열심히 이번에 또 잘 해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오건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거, 우리나라 보니까 댓글창 보니까 공매도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공매도가 분명히 절대 악이 아니거든요. 좀 왜 정치적인 안 얘기해서 그런데 뭐 지금 뭐 검찰을 악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비슷한 거, 뭐 악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한 거지. 분명히 이게 순효과가 있거든요. 공매도가. 네, 보겠습니다. 되게 재밌었고요. 지금 원래 코로나 때문에 빠르네. 대부분 국가가 공매도 제한을 걸었어요. 물론 이때도 미국이나 서유럽은 안 걸었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이랑 인도네시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이제 해제했고요. 우리는 5월 3일 날 이제 해제 예정이고 그런 대형주부터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근데 이거 뭐 안 하니까 지금 뭐 압박 들어왔죠. 선진 금융시장 떼겠다 막 외국에서 압박 들어왔었죠. 공매도 자꾸 이렇게 눈치 보고 안 하려고 하니까. 눈치 되게 많이 봐 진짜 정부는 항상 옳고 그름을 해야지. 네, 하여튼 근데 지금 한국은 외국 시장에 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높은 곳은 아니래요. 전체 거래 중에 한 5% 정도이고 이 중에도 그 대부분 이게 약간 짜증나는 거죠. 네, 기관과 외국인이 다 해먹는다. 이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개인도 가능한데 약간 제약도 많고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아요. 솔직히. 근데 참고로 외국은 20%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되게 낮은 거죠. 오쇼님 이거 조금 크게 해서 할까요? 네. 돼 있었나요? 네. 보이시죠? 0.4%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개인들이. 자, 이제 재개한다는 기사가 떠 있고요. 자세하게 보시면 돼요. 대책도 참고로 이 금융위원회 가시면 다 자세하게 법률로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이 나와 있으니까. 공매도란 이제 간단해요. 이제 슈카님의 걸 빌렸는데요. 비쌀 때 팔아서 빌려서 파는 겁니다. 빌린 거 돌려줘야 되니까 시간차를 두고 이때 싸졌을 때 사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사면 롱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공매도 같은 건 대표적인 숏입니다. 그래서 이득이 나면은 최대 이거죠. 이게 10,000원짜리가 이게 빵원이 되면은 최대 10,000원을 벌 수 있지만 만약에 이가 올라버리면 이론상 무제한이죠. 근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상한가 제한이 있지 않나요? 제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근데 하여튼 되게 높다는 거. 손실이 엄청 높다는 거. 버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순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도한 주가 상승을 통제해서 주가의 변동성을 완화해요. 주가가 이렇게 빨간 선 올라가게 되면은 떨어질 때 사람들 죽습니다. 한강에 퐁당퐁당 떨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이렇게 스무딩이라고 하죠. 이쪽 통계 쪽에서는 스무딩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버블이 생기지 않게도 막아주고, 네,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 이거 논문도 있더라고요. 중앙대에서 나온 경제학과 이런 거 논문 아예 못 쓰나 했더니 이런 거 쓰는 거였어. 네, 이런 좋은 사례가 있고요. 또 동시에 이거는 유동성 공급해줍니다. 이건 뒤에 이제 시장 조성자라고 해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 이런 거에 항상 누가 사고 팔고 잘 일어나지만 뭐 정민 뭐 불닭 상호, 불닭 상품, 뭐 불닭 우역 같은데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근데 누가 한 명 살려고 딱 했어. 아무도 안 팔잖아요. 그럼 거래가 안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와서 갖고 있는 주식 빌려와서 그런 증권사나 이런 애들이 그 사람 팔아주는 거예요. 매수자한테. 아시겠죠? 그런 공매도. 그것도 하나 공매도입니다. 네, 시장 유동성 공급에서 공매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동시에 외국한테는 선진 금융을 운영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네, 이거 안 하면은 빼버립니다. 아, 여기 이상한 나라야. 버블 너무 심해. 막 이러면서 빼버린다고 합니다.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차익, 진짜로 빌려서 대주 혹은 대차. 이거 뒤에도 설명드릴게요. 자세한 명칭은. 주식을 파는 게 아니죠. 파는 거죠. 매도니까. 무차익 공매, 이게 불법인데 안 빌려고 팔아요. 근데 현실은 문제가 뭐냐. 이건 지금도 불법이에요. 근데 차익 공매도가 이 시스템이 허술하다 보니까 사실상 무차익 공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받는 거예요. 개미들이. 이제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는 왜 언제 문제 생기느냐. 안 빌리고 팔았는데 주가가 확 오르죠. 그럼 이거 사야 되잖아요. 근데 못 사.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러면은 공매도 사람은 파산나는 거죠. 그럼 결제 불이익 나면서 난리 나는 거죠. 공매도를 통해서 산 사람도 주식 못 받게 되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하여튼. 실제로 이 사람 차입 안 하고 팔았으니까 이틀 뒤에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거죠. 근데 이러면 난리가 나요. 이런 한 명 한 건이라도 이런 결제 불이익이 나는 순간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죠. 주식시장이 자체가. 좀 자세하게 설명. 네. 어떤 건 샀는데 어떤 건 주식이 들어오고 어떤 건 안 들어오고 가차야 가차.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식 안 하겠죠. 믿을 수가 좀만 없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불당님한테 주식을 원래는 빌려와서 투시판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시판이 이거 뭐 산다고 했을 때. 네네. 근데 투시판님이 이제 결제를 했어요. 사야지 했는데 제가 팔았어요. 근데 제가 불당님한테 안 빌리고 판 거죠. 네. 이틀 뒤에 제 주식을 줘야 되는데 왜 거래 계약이랑 이틀 뒤에 넘어오는 거잖아요. 주식이. 네, 이틀 뒤에 넘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증거금 넣고 나머지 금액을 이틀 뒤에 다 지급을 해요. 투시팜님도 저한테. 그래야 되는데 하는데 죄송해요. 그 계약을 했는데 물건이 없네요. 팔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개인이면 모르겠지 기관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성한 이런 펀드라던가 이런 애들은 뭐? 샀는데 안 들어온다고? 그냥 그거 들어오는 거 바탕으로 계약했을 때 또 난 팔았는데 그럼 막 이제 혼돈에 가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혼돈에 가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진짜 간단해요. 와, 이거 나도 깜짝 놀랐는데 예, 이렇게 합니다. 메신저로요. 형, 삼성전자 빌려줘. 나 팔 거야. 공매도 해야 돼. 응, 했는데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이틀 뒤에 왜 안 들어와? 줬잖아. 삼성전자. 뭔 소리요? 이런 일도 생기고요. 아니면은 이제 했는데 이거 맞나? 계약 자체를 까먹기도 해요. 미안. 너 빌려주겠는데 내가 물건 하나 가지고 얘도 빌려주고 쟤도 빌려주고 다 빌려준 거예요. 그런 일 생기겠죠. 그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때 무채 공매도가 일어났는데 이게 실수라고 하지만 전화나 메신저 이용해서 요청하고 승인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메신저 바탕으로 이제 수동 입력이에요. 주식 팔게. 그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이게 문제예요. 이거. 좀 개판인데 시스템이. 네, 개판이죠. 그러면은 누가 하죠? 야,
메신저로 계약하고 파는 공매도 하는 거랑 먼저 공매도부터 때린 다음에 왜냐면 그 주가 떨어질 때 파야 되니까 그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먼저 공매도 돌리고 음, 형, 나 음, 공매도 넣었는데 빨리 빌려주면 안 돼? 그럼 그치. 솔직히 이거는 후자는. 음, 그래서 이제 뭐 변경 불가능한 증빙자였는데 그게 메신저 캡처입니다. 음, 두 번째, 이게 루머를 던지는 거죠. 기관 같은 데서 작전을 써가지고 주가 하락을 내가 유도하는 거예요. 일부러 언론사랑 해가지고. 그러면 또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그럼 공매도 막 때리는 거야. 정정보도.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네요. 그래서 주가 올라오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떨어지기 직전에 공매도 걸어놓고 루머 터지면 내려갔으니까 거기서 매입하고 공매도 하는 데가. 사기잖아요. 사기. 이거 완전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저와 업팅 룰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 효과. 그러니까 시장가에서만 공매도 가능하고 시장가보다 아래인 데서는 공매도를 못해요.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에 형성돼 있으면은 호가가 공매도를 47,000원에 못 넣어요. 무조건 5만 원에 넣어야 돼요. 지금 순간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업팅 룰은 이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이렇게 막 해놨는데 얘네가 문제예요. 시장 조성자. 아까 말했죠.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이 있다고 공매도가. 이런 공매도 업팅 룰이라던가 이런 규제를 다 피해가는 게 시장 조성자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매도 금지되어 있는데 시장 조성자는 가능합니다. 왜냐? 유동성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사실 시장 조성자가 뭐냐? 주식 거래가 너무 안 되면 안 돼. 거래의 유연성을 위해서 이런 매수자가 있을 때 투시팜님처럼 이렇게 매수자가 있을 때 제가 불당님으로부터 빌려와 팔아주고 또 이제 매도자 있겠죠? 그제 그걸 매도자가 누가 팔겠죠? 다른 사람이 꿀물님이 더 판다. 그러면 그때 받아서 이제 빌린 사람한테 갚아주면 됩니다. 이게 공매도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계속 거래가 잘 일어나게끔 해주는 게 시장 조성자인데 예전 코로나 전에 한 전체 공매대 3분의 1인데 요즘 100%죠. 왜냐면 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얘네 빼놓고는. 근데 문제가 뭐냐? 얘네가 시장 조성을 했더니 이걸로 돈 버는 것 같은데? 그렇죠? 타이밍을 잘 맞추면 돈 벌죠. 계속. 두 번째, 이제 무채 공매도 한다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무채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열받는 건 그거죠. 왜 시장 조성자는 이렇게 거래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거래를 원활하게 해준 건데 왜 삼성전자, 현대차에 시장 조성자가 있는 거야? 거기는 그런 조성자 없어서 거래가 잘 일어나는데. 그래서 대부분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큰 주식에만 시장 조성자가 있고 이런 마이너한 주식에는 또 없어요. 왜 이거 말이 안 맞, 취지를 안 맞잖아요. 시장 조성자랑 안 맞잖아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하는 건데 또 이제 어떤 문제 이거 약간 어려운데 저희가 이렇게 묶잖아요. 파생 상품 있잖아요. ETF나 이름 없는 ETF나 이런 미니 코스피 선물 미리 얼마 가격에 사겠다는 선물들 얼마 가격에 팔겠다. 얼마 여기 주로 여기는 공매도니까 사겠다겠죠? 근데 예를 들어 그거예요. 투시판이나 저랑 한국과 러시아 축구를 하는데 투시판이 난 러시아에 이길 것 같아. 러시아에 걸었어요. 나도 근데 러시아 이길 것 같아. 전력이 좋으니까. 근데 야 재미없잖아. 너는 한국이 이긴다에 걸어. 그쵸? 그게 공매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러시아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불당한테 가서 야 나보다 짬 낮으니까 야 나랑 하자. 나는 러시아에 걸 거야. 너 한국에 걸어.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하는 거야. 해지 서로. 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해지를 하는 건데 이런 미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ETF 이런 ETF 봅시다. ETF는 그러면은 코스피 20개 기업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ETF 하나에. 그럼 ETF로 이걸 공매도를 때려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현물로 진짜 개별,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걸로 현물 공매도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해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만이 많은 거죠. 아니 ETF 상품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해서 니네가 해줘야지 왜 현물에 영향을 주냐. 공매도를 현물을 세가지고 니네 해지를 하냐. 혹시 이거 이해 가시나요? 이해 안 가신 것 같은데. 이해가요. 수시방님 되시나요? 약간 제 저는 설명 잘 안 돼요. 해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 코스피,
현물 공매도 한다는 게 잘 부분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ETF가 주식이 세 개 있다고 합시다.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라는 ETF를 팔아요. 그렇죠? 네, 그럼 ETF 가격이 따로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네. 어느 정도 네. 상관계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ETF를 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아무도 안 사니까 시장 조성자로서 기관이 해주는 거예요. 그 증권사가 이거를 시장 조성자로서 현물이 아니라 이 ETF, 일 없는 ETF를 시장 조성자로서 역할을 한다고요. 유동성 공급한다고요. 네. 근데 누가 사줘. 만약에 샀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가격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뭐 반대 매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ETF로 내가 반대로 해지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얘네가 이 ETF가 포함하고 있는 현물 가지고 공매도 때린다는 거죠. 그 개별 상품, 네, 그러니까 개별 ETF가 상품으로. 아니라, ETF로 공매 네, 때리는 게 아니라 네네. 현물도 ETF에다가 현물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공매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네네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니 ETF 쪽에서 거기에 제한이 돼야지 왜 현물까지 그걸 그러면은 현대차 주주라든가 그런 사람들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 짜증나는 거죠. 시장 조성자라면은 그 일 없는 데서 일을 해야지 왜 여기까지 피해 주냐 이거예요. 앞으로 금지한다 합니다. 대책이에요, 대책. 그리고 아까 메신저 캡처하는 거랑 이거는 ETF 했으면 ETF로만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지를 위해서 현물까지 넘어오지 말아라. 현물 공매도 넘어오지 말아라. 라는 것도 대책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그 시장조성자 아까 말했지만 업팅룰 적용 예외 대상이었어요. 네, 대상이었는데 그래서 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를 못했는데 참고로 시장조성자는 이게 예외예요. 왜냐? 누군가는 호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어떤 주식을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매도창이고 여기는 매수창인데 서로 안 겹치면 거래가 안 일어나잖아요. 나는 여기 근데 원래 일반적인 공매도 하는 기관들은 여기 무조건 최하가 여기예요. 여기서 팔 수 있는데 그럼 거래가 계속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는 이 매매가보다 최하인 매매가보다 더 아래로 업팅률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나요? 근데 시장 조성자도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12가지가 있던데 업팅룰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책이에요. 궁금한 게 그럼 공매도 자체는 네. 사실 호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못 하니까 네. 그렇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이상한 예외를 제외하고 그냥 공매도 자체만 봤을 때 시장 어쨌든 호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못 하니까 그냥 그렇게까지 장을 출렁이게 많이 만들 수는 없겠다, 그치? 아니요, 할 수 있죠. 만약에 매도세가 너무 많으면 만약에 보는 거죠. 사람들이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매도 물량이 너무 많아. 딴 거는 뭐 하는데 갑자기 막 1억개가 늘었어요. 주가가 하방 그게 센 거잖아요. 그 겁을 먹어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막 그 이제 추세를 안 사고 나 더 낮춰 사야겠다. 이렇게 이게 보이잖아요. 매물이. 어쨌든 이 업팅룰의 목적은 뭐냐? 니네 돈 벌려고 공매도 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이제 목적에 맞게끔 하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호가도 계속 내려가겠네. 그쵸. 계속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 맞춰서 말니까 적당히 하라 이거죠. 공매도를 갖다가 여기 하면 완전 여기 패닉 올 거 아니에요. 여기다 걸어버리면은 모두가 오면은 매수가는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더. 가격이 쭉 떨어지는 거죠. 그쵸? 이게 작전주들도 진짜 이런 걸 많이 하잖아. 여기 호가에다가 매도 물량 엄청 쌓아놓고 여기 막 들어오면은 그쵸. 막 빼버리고 그런 것도 다 가능하겠다. 아무튼 업팅룰은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 이거예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적당히 해라. 공매도. 가격 내리는 거, 날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적당히 하라 이거 뜻이. 근데 지금 또 열받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시스템의 문제였다면은 이제 두 번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개인은 시스템 내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시스템 밖에 메신저로 열받는 거죠. 지금 대차와 대주인데 개인은 대차만 가능해요. 대차 불가능하고 대주만 가능해요. 증권사부터 빌리는데 자 볼게요. 대차 거래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회사 등의 중개로 주식을 기관 간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형 빌려줘 하면은 증권사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대차.
대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회사 직접 빌린 거예요. 증권회사 갖고 있는 주식들 있죠. 그 증권회사와 개인 투자자 간의 거래예요. 기관 간이냐, 증권회사와 개인 사이냐, 이 차이입니다. 뭐 기관도 증권회사 대주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안 하겠죠. 굳이 내가 왜 기관한테 빌리면 되는데. 증권회사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고 대주는 짧아요. 그리고 수수도 훨씬 더 비쌉니다. 참고로 그리고 빌려준 쪽이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이거 야, 더 연장 빌려준 거 더 빌려준 거 더 연장하면 안 돼? 응, 가능해. 다 형동생 하잖아. 다 여의도 64빌딩 다 있잖아. 다 직원들 현대 한화 다 거기 밥 같이 먹는 사이 아니야. 걔네들 다.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불리하다 이거예요. 나는 빨리빨리 90일 내에 갚아야 되니까. 얘는 무제한이고 이게 말이 6개월 1년이면 연장이 무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 무제한 아닌가? 하여튼 연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개인이 이런 대주를 하면은 또 한정적이에요. 숫자도 제한적, 개수도 제한적이고 종류도 막 다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차에 비해서 너무 불리한 거야. 개인이 공매도 뛰려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그래프 개인은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매도 거래에서, 공매도 시장에서.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더라고, 야, 우리 대충 근데 이해는 가요. 왜냐면 실력이 다르지 않냐. 기관은 망해도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개인은 망하면 다 한강 가지 않냐. 공부됐다가 손실 나면은. 근데 그러면 대출 똑같지. 기관 대출할 때랑 대출이 뭐 시스템이 달라? 똑같지. 근데 다만 금리가 다르죠. 대출 금리가 다르잖아요. 수수료라던가. 그건 인정하는데 적금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게다가 공매도는 그 타이밍 떨어질 때 팍 들어가야 되는 직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타이밍이 중요한데 나는 이렇게 증권사랑 얘기해서 뭐 동의 받고 막 이러는 시간 얘네 메신저로 콜 바로 1초 만에 해버리잖아요. 기관들은 공매도 갔다가. 그래서 얘기가 나와요. 길어진 운동장 없애려면은 이거 대차 플랫폼 이런 거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했네. 이거 원래 엔터 돼야 되는데. 이거 HTS나 MTS처럼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스템 아니면 되지 않냐 하니까 싫어해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키움증권은 이미 자기 고객들한테 이걸 만들어놨어요. 플랫폼을. 그 키움을 이용한 사람은 그런 개인도 공매도를 하기 쉬워요. 두 번째, 증권사에서 싫은 거야. 취업되잖아. 우리 김대리 얘가 완전 담당인데 공매도 담당이라서 빌리러 간 그 애들인데 얘는 할 게 일이 없어진다. 말이 안 되죠. 이건 할지 불안데 이게 가장 커요. 이게 국제 룰입니다. 그 메신저가 국제 룰이에요. 채권이랑 공매도는 메신저로 이게 기본 룰입니다. 그게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당황하다. 왜 한국은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랑 달라? 그러면 투자가 좀 돈이 안 들어오지 않냐 이거지. 약간 그런 거죠. 네 번째, 이건 약간 철학적인 건데 내 물건은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싶지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주기 싫은데? 그럴 수도 있죠. 내 물건이잖아요. 내 연필 빌려줄 때 나는 불닭한테 빌려주고 싶지? 투시밥한테 빌려주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내 자유 아니야? 내 물건인데 왜 국가가 마음대로 그거 해? 플랫폼 만들어서 왜 하려고 그래?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 하여튼 대책이 나왔고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전히 외국에 비해 약해요. 공매도는 처벌이. 미국은 징역 20년 때리고요. 1년이죠. 이번에 대책이. 프랑스는 법인을 정지시켜버리고요. 아예 정진가 해버리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벌금이 무제한이 상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면 죽으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한국은 너무 약하다 이거죠. 여기서 뭔가 모종의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우리도 세게 하면 되지 않나? 왜 세게 안 하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대책을 선진국만큼 하지 않는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시스템 못 만들면 최소한 외국만큼이라도 벌칙을 세게 내는 거 아니냐. 우리는 시스템도 엉망인데 벌칙도 별로인 거죠. 약한 거죠. 벌금 이런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공유하는데 홍콩이나 일본 거를 아이디어를 검토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법률이 다르고 동의를 얻고 이런 게 복잡해가지고 어쨌든 쉽지 않다고 하네요. 하여튼 일본은 개인도 공매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 대주거래할 때 일일이 다 동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싫어요. 야, 기관이 망하는 건 상관없는데, 망하지 않죠, 잘. 개인은 공매도 막으면 자살하면은, 야, 공매도 누구한테 맡겼어?
누가 이거 오케이 했어, 개인들한테. 또 책임 소재 물죠. 그러니까 부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저는 참고했던 이제 기사라던가 이제 이거죠. 원칙대로 제기하되 문제점 철저히 보완 이런 기사가 있고요. 좋으니까 이거 슈카 씨께서 하셨는데 이것도 보시면 많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더? 공매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너무 허술하고 처벌도 약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사실 트레이더들이 공매도 싫어해요. 사실 같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공매도를 뛰든 말든 그게 크게 영향 받습니다. 좀 약간 근데 워낙 그 개인들이 원래 공매도를 못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좀 기억이나 트라우마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가치보다 훨씬 싼데 더 떨어지고 있으면 더 사야지. 땡큐 이러면서. 네, 트레이더들이 이거 싫어하는 거죠. 하루 이틀에 팔려고 하는데 떨어지니까 계속 공매도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더 많이 내지. 그쵸? 같이 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러려니 저러려니 하지 뭐.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럼 투시팜님. 그러면은 그 됐나요? 네, 네, 됐어요.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 이거 그 주린이 6장부터 할게요. 네. 네. 일단 이게 좀 뭐 이렇게 서브 챕터가 좀 많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런 순서로 8번까지 할 예정이고요. 일단 FOMC가 그 보면은 레포트 일단 네, 통화 정책이라는 게 그 이게 FOMC 그 페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페드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건데요. 중앙은행이 이제 화폐와 신용의 능력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제 취하는 조치이고 뭐 법적 근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드가 공식적으로 말한 그 통화 정책의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공기시장 조작, 그리고 두 번째가 할인율 D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필요 지급 준비금 RR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통화 정책이 그럼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 공개시장 조작 OMO랑 할인율 그리고 RR 이거를 가지고 그 페드가 통화 정책을 하면은 이제 중앙은행이 예치하는 이제 잔고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면서 이제 그 연방 자금 금리가 조절이 되고 그다음에 연방 자금 금리가 이제 단기 이자율, 환율, 장기 이자율, 통화량 같은 이제 거의 영향을 미치고 이제 경제 변수 일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연방 자금금리 여기서 Federal Funds Rate하고 그 단기 이자율 여기 단기 이자율 간의 이 관계 같은 게 사실은 명확하잖아요. 어떠한 비전에 의해서 이 연방 자금금리가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논문 주제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거는 이 연방 자금금리에 대해 영향을 미치면 나머지가 변한다. 동시에 변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는 그 연방 공개시장 조작위원회인데, 공개시장위원회인데, 이제 12명으로 총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명, 뭐, 7명, 1명, 4명 이렇게 나뉘어서, 뭐, 그 구성원들의 종류가 다 다른데, 그거는 뭐, 직접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드 홈페이지 가면은, 이런 식으로 그 페드 멤버가 다 공개되어 있는데, 뭐, 제일 위에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부터, 뭐, 네, 나머지 11명의 의원이 나타나 있고, 음, 그리고 이게 그 연불리 책에서는 페드 정기 회의가 3, 6, 9, 12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전을 기준으로 그랬던 것 같고, 최근에는 8번의 정기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3, 6, 9, 12월이 좀 중요하긴 해서, 이때는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라는 거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같은 게 있는데, 그, 네, 그래서 여기 페드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FOMC 미팅에 대한 게 나와 있고, 이게 올해 지금 미팅 예정 일자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정기 미팅은 8번의 정기 미팅. 그리고 작년 그거를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제 없었던 애들이 좀 많이 생겼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 들어가서 클릭해 보면은 그 페드 미팅과 관련된 자료들이 다 있어가지고 뭐 관심 있으시면은 제 생각엔 여기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웬만하면 자료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밑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은 비둘기파 매파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실 거라서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양적 완화도 저는 뭐 조사는 했는데 예전에 뭐 그 오쇼님이 다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뭐 한 번만 짧게 다시 넘어가면은 이제 기존의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연방 작은 단기 그 연방 작은 금리를 조정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는데, 이제 양적 완화로 넘어가면서 어, 좀 장기 이자율 하락에 초점을 맞추고 어, 그, 그 양적 완화의 수단 같은 것도 원래는 그 단기 재무성 국채만 어, 이걸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조정을 했는데, 좀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장기 국채 그리고 모기지 부담금 증권 외에 뭐 여러 가지 증권들, 유가 증권들 가지고 이제 네, 조작을 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이제 그 다음에 MSCI와 MSCI Emerging Market Index라는 게 있는데, MSCI는 줄임말인데요. 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약자이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투자 데이터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MSCI에서 그 가장 유명한 게 이 이머징 마켓 인덱스. 우리한테는 이게 가장 유명하고요. 이 이머징 마켓 인덱스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시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고, 어, 이거는 연불리에서 나온 자료인데, EMI를 추종하는 뭐 ETF나 그런 것들 자금 규모가 2천조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니까, 천주 달러? 네, 아니요, 2천조, 어쨌든 2천조, 원입니다. 뭐, 2천조 원이에요. 네, 저도 원인 것 같아요. 네. 책에 그게 봤어요. 뭐, 원이에요. 책에서 원이라 써 있어요. 책에서는 원, 네. 네. 그래서 2천조 원이라고 써야겠다. 2천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MSCI EMI랑 그 이머지 마켓 인덱스랑 좀 구분되는 게 ACWI라는 게 있는데요. ACWI는 All Country World Index라고 해가지고 좀 폭넓게 측정한 지수로 23개의 선진국 플러스 26개의 뭐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3천여 개 회사의 주식으로 이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MSCI EMI를 좀 더 자세하게 이거 왜 이렇게 썼지? 네. 이거 EMI인데, 이 EMI는 보면은 이제 1380개의 회사랑 27개의 이제 이머징 마켓, 그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1380개 회사만 꼽아도 각 그 국가별로 시총을 기준으로 85%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비중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성 회사는 아무래도 그 모건 스탠리가 좀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작은 기업들 것까지 다 구매할 수는 없고, 그 시총액 기준으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라지나 미드레벨 정도 회사로 구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자료에 있는 표인데, 보면은 이 그 성과를 평가할 때 여기 왼쪽에 보시면
MSCI 이머징 마켓이랑 ACWI 그리고 월드 이렇게 세 가지 그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비교해서 투자할 때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투자할지 이제 참고해서 투자라는 식으로 올려두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덱스 퍼포먼스를 이제 표보다 이제 글로 아니 그 숫자로 비교를 할 때도 뭐 네, 그 세 가지를 이게 비교를 하는데 최근에는 근데 보면은 여기 맨 오른쪽에 컬럼 보시면은 그 2000년 12월 29일 이후로 이제 EMI 지수의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EMI를 측정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그 1380개의 기업이 맨 위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총액 기준으로 제일 큰 시총액은 이제 USD로 이 정도 100만 달러로 했을 때 이 정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제일 작은 거 뭐 에버리지 미디언까지 다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탑10 컨스티튜언츠를 보면은 여기 한국 기업이 삼성전자가 여기 4위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중국이랑 뭐 대만,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은 없고 중국이랑 대만 그리고 뭐 그 외의 국가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좀 관심이 가는 국가별 비중을 보면은 중국이 일단 뭐 지금 거의 40%각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만 그다음에 그에 이어서 한국은 이제 13%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산업 부문별로 또 비중을 보면은 뭐 IT가 일단 제일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뭐 소비재 그리고 뭐 금융회사들이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네, MSCI 그 지수 편입이 있는 날짜가 있잖아요. 달이 2월, 네, 4월, 7월인가 뭐 11월인가 그런데 네. 그때 관련돼서 기대주로 이제 후보들이 오르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아, 네, 그거 수혜주로 굉장히 많이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네, 이거 네, 편입할 때 예를 들어 네. 뭐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저번 주만 해도 거의 15만 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25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아, 지금 요거 MSCI 지수 편입 호재가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런 것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개인적인 이제 큰 주식들이 편입이 되니까 네, 네, 네. 시총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 전혀 몰랐던 정보인데, 그 방금 말씀해주신 기업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빅히트? 아, 방탄소년단 있는 기업들 있죠. 네. 네, 네네. 아마 편입될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후보군은 그 다 여기, 공개해줘요? 아니면은 응? 후보군을 그 모건스탠리에서 공개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죠. 그냥 예측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시총 기준이니까 음, 이제 그 적정 시총이, 그러니까 기존에 편입되어 있는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보다 더 높은 기업이 생겼다. 뭐 음, 이렇게 되면 이제 바뀐다 이런 예상을 하는 거죠. 모건스탠리 여기 지위가 있으면 1300, 네, 짱이겠네. 있으면. 그 여기 1380개 여기에 편입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기업 수에.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개인지 아, 모르겠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그런 거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 음, 내 주식이 물려 있는데 MSCI 편입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도 800달러 넘어간 게 S&P 들어가서 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렇구나. 음, 패시브 펀드 다 사버리니까 패시브 ETF 다 사버리니까 맞아요. 맞아. 그 ETF는 여기 제가 넣진 않았는데 ETF 중에서도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직접적으로 추종하는 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의 다른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가 있는데 그런 펀드들도 다 이 EMI를 다 고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까 그 2천조 원
그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ETF를 폭넓게 산정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은 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산정된지 몰라가지고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보면서 드는 생각이었는데 말 끊어 죄송한데 사실 우리가 ETF가 좋잖아요. 개인 투자자한테 장기적으로 무조건 ETF를 네, 해야 된다. 딴 네, 거 다 필요 없이 음,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주가가 다 올라 지금 약간 자산 과열 상태에서 ETF를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 테슬라 같이 이미 비싼 거 사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수를 따르니까. 지수를 음, 따라가야 되니까 ETF가.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건가? ETF를 살 때도 과연 정말 적립식으로 뭐 주가 오르든 내리든 호황이든 불황 관계없이 사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약간 ETF도 하나의 주식처럼 보고서 뭔가 PBR이나 이런 거 지수를 다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런 음, 주가 전반에서 뭐 고민을 하고 항상 적립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적립을 하고 그렇죠. 내가 살 때 적정 ETF 가격이 있는데 그거가 낮으면 사고 그거 높으면 팔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너무 복잡해서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네. 블록 딜인데 이게 제가 블록 딜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블록 미국에서는 블록 트레이드라고 하고 블록 딜을 검색하면 주로 인도 쪽에서 그러니까 블록 딜이라고 그냥 영어로 검색하면 인도 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영어로 검색하실 일 있으면 블록 트레이드라고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블록 딜은 저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책에서도 그렇고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봤는데 음, 많은 수의 주식이 한 번에 거래되고, 그리고 가격 조정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장 밖인데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블록 딜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특정하게 시장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블록 딜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 근거는 첫 번째로는 유통 주식 수가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주식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그 투자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례를 보면은 이제 신풍제약 이게 되게 웃긴데, 음, 신풍제약 다트 보면은 9월 21일에 갑자기 그 주요 사항 보고서에 장기 주식 처분 결정이 오고, 그 다음에 9월 22일에 주식 그 처분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인데, 그 보고서를 들어가 보면은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보면은 여기 밑에 부분에 이제 보시면 처분 대상자별 회사 및 최대 주주와의 관계 선정 경위를 말하라고 했는데 선정 경위가 그냥 투자자 의향을 고려했다. 이 정도 말하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차 투자 판단에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이제 할인율 13%가 적용되어 있다. 이게 아까 전에 그 조정된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 저는 이게 미리 뭐 뉴스에 나왔었나 해가지고 이 즈음에 뉴스를 찾아봤는데, 뭐 아는 사람은 알았겠지만, 뭐, 일반 사람이 알긴 힘든 정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엄청 높게 올라갔던 신풍제약 주식 가격이 그 9월 21일을 기준으로 계속 폭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존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 이 정보가 시장이 풀린 정보는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보면은 여기 보시면 신풍제약 자사주 팔아서 120년치 순이익을 벌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게 맨 마지막 보시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 이제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게 뭐 주가가 떨어지면 이 말이 좋아서 그런 것 같고 그냥 블락딜이라는 것 자체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알기가 어렵고 그만큼 이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블락딜은 이 정도 알아봤고 외국의 경우도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외국의 경우는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되면 나중에 검색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원 달러 환율과 주가의 관계를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환율과 주가, 그러니까 국내 주가 말하는 거고요. 국내 주가는 이제 네거티브의 관계가 있는데 그 네거티브 관계가 이 밑에 있는 표에서 잘 보이죠. 이게 좀 예전 자료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를 보여주기에는 뭐 무리 없는 자료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왜 주가와 그 네거티브 관계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네거티브 관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 관계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 생각에 의견이 갈리고 이것도 논문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좀 의견이 분분한 건데 뭐 크게 일반적인 이론을 말씀드리면은 제일 처음에는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환율은 하락하고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로 환율 하락과 주가 상승이 얽혀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부터 이게 다 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이 먼저 외국 자금이 외국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큰 돈으로 푸는 거죠. 그럼 돈을 풀면은 이제 외환 시장에서 먼저 달러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풀린 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환율이 상승하는 것 자체가 이제 환율이 오르면은 이제 더 오를까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주가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런 이론이 네,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있는데 환율이 마지막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이해 갔는데 네네. 먼저 환율이 상승에 대하면 더 상승할 거라 이제 예상이 되면서 국내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가요? 아, 이게, 잠시만요. 저도 지금 좀 읽으면서 잘못 썼다는 생각이, 말씀, 이게 하락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하락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그러면은 이따가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그 하락을 하면은 그 원화 가치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환율이 계속 하락에 대한 기대가 계속 더 떨어질 거다. 원화가 네, 수요가 늘 거다. 하면은 이거 국내 주식에 대한 수요가 이제 외국인을 말하는 건가요? 외국인의 수요를 말하는 건가요? 네, 아니면은 외국인 수요. 네, 그러면 약간 위랑 비슷하네요, 이거는. 약간 네, 2번이랑 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2번이랑요? 네네. 외국 자금이 이거랑 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외국 자금이 들어오는 경위가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그 차익을 노리려고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냥 그 밖의 경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냥 어떤 이유로든 외국 자금이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2번이고, 그다음 환율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거를 이제 좀 굳이 구분해서 쓰면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대로 그 일반적인 큰 틀에서는 비슷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3번은 환율 차익 때문에 들어온 건데 그게 주식으로 들어가요? 환율 차익 먹으러 온 사람들이 주식으로 들어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환율이 계속 앞으로 이제 원화가 계속 뭐 강세를 보일 것 같다. 이런, 이런 예상이 드는 경우에. 근데 요즘처럼 좀 단기적으로 환율이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경우에서는 사실 조금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론이 그렇다는 거여가지고. 한 차익을 먹을 생각이라도 그 머무는 기간에는 뭔가 주식을 투자했다가 바로 빼나 보네요. 그래서 또 놀리긴 아까우니까. 돈은 놀리긴 아까우니까. 그런 뭐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 근데 뭐 대부분 좀 싸니까 싼 김에 사볼까? 뭐 이런 음, 소리를 그린다 이거 아닐까? 음. 네, 감사합니다. 이해 잘 됐어요. 네. 왜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뭐 저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 멀티플을 잘 몰라서 좀 조사해 봤는데 그 보니까 뉴욕 주민 책에서도 그 복습하기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짧게 소개해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PER은 이제 주가를 EPS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PS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포워드하고 트레일링으로 나뉘는데 FPER이라고 하면은 이제 EPS를 미래 분기로 이제 추정을 한 거고, 미래 분기에 대해서 추정을 한 거고, TPER이라고 하면은 과거의 EPS 자료를 활용한 건데, 이제 실제 공시 보고서에서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분기 보고서인데, 왼쪽에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 탭에 들어가면은, 어, 맨 밑에 여기 주당 이익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기본이익 주당 이익이랑 희석 주당 이익이 있는데 이게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일치한다고 해서 뭐 찾아보긴 했는데
그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가면은 이제 희석주당 이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은 있는데 이게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를 이해해야 돼가지고 다 올려놨구나. 근데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는 잠재적 보통주 중에서 희석성 성격을 가지는 건데 또 잠재적 보통주가 또 뭔지 궁금해서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관심 있으면 찾아보려고 네. 여기까지 멈추고 네, 아무튼 전환사채 같은 거. 채권인데 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 그런 것. 그런 거를 말하는 거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PS? 네. EPS에 대한 그 추정치가 이제 잘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나스닥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데 그 EPS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뭐 2021년 3월 기준으로 그 EPS에 대한 추정치가 지금 11개의 추정치고 그거에 그 기본적인 통계량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애플 같은 경우에 벌써 2021년 올해 4분기까지 지금 다 추정 EPS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하시면은 추정 그 FPER을 뭐 구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PER이라는 게 그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그 사실 PER은 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성장 기대치로 나눈 PER을 봐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PEG라는 게 나오는데 PEG는 이제 그 트레일링 PER을 이익 성장률로 나눈 것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이익 성장률의 측정 방식에 따라 역시 그 포워드냐 아니면 트레일링이냐 이거를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소개를 마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증권사 보고서에서 이거 저는 그냥 짧게 찾아봤는데 한경 컨센서스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게 쓰는 뭐 거야. 불장님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네? 거야. 고마워. 그렇죠, 그렇죠. 잘 찾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불당님? 불당님도 여기 그거 따로 올려주셨는데, 거기에서도 불당님도 이거 환경 컨센서스 그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래서 지금 주린이 6장은 저는 이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오, 혹시, 굿. 네. 저는 질문이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북이라 아까 그 환율 있잖아요. 환율이랑 주가 네네. 제가 써놨는데 그게 페이지를 모르겠네. 저는 153페이지인데 하여튼 그 52, 그 챕터 52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왜 외국인이 매수하나요? 책을 보면은 네. 무슨 그림이 있어요. 환율 변화에 따른 외국인 주식 투자 손익? 그 그림이 있는데 그 밑에 문단인데 혹시 보이시려나? 요거 바로 아래 문단이요. 요 그림 아, 예, 아시죠? 예, 예. 예. 약간 말 설명이 이상해서 근데 지금 팝시클님, 투시팝님 뭐 말 듣고서 이해는 했는데 여기 설명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음, 수출 증가율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때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출도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도에 써인지 알겠어요. 대부분 음,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방금 말했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기대감이 있으면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게 원달러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때쯤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한다라는 음, 수출 증가율이 증가하면은 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항상 헷갈리는 건데 사실 환율이 떨어지면은 원화가 세지는 거라서 수출 경쟁이 그쵸, 떨어진 예.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약간 헷갈렸는데 이해 갔어요. 설명 들으니까 네, 이해가 갔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수출 경쟁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수출이 네, 증가하고 그쵸. 있지만 네, 맞아. 환율도 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와 음, 동시에 그 수출 음.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맞아. 예, 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수출이 먼저고 경쟁력은 그 후에 떨어지는 그런 거.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누구냐 자기가 뉴욕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면서 깨닫고 있어. 근데 아까 그 투시팜님이 써준 거 보고 이해했어요. 경제 성 소크라테스. 논문 찾아본 거 그것 때문에 이해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뭐지 그 우리 티스토리에다가 좀 그 이번에 써놨거든요. 그 2장 3장 그 미국 주식 뉴욕 주민 거 보면서 했는데 혹시 제가 틀까요? 질문 한 건이 있어서 아니면은 레이 달리오를 하고 하는 게 나을지. 오늘은 레이달리오 못할 것 같아요. 12시에 우리 네. 끝나는 시간은 늘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수지팜님 다음 주에 레이달리오는 해주시고 네. 오션님 네. 질문까지 하죠? 그럴까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맞나? 아이고 아니 맞고 제가 참고로 근데 이건 또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공매도는 여기서 넣을 데가 없어서 그냥 유튜브 리뷰에 넣어놨거든요. 상위 폴더에. 네,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네. 아니면 신과 함께 네.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아마 2장이었던 것 같은데 참고로 제가 이걸 좀 추가해놨어요. 이렇게 섹터별로 넣어놨고요.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또 산업이 뭐가 있는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제가 밑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놨거든요. 어, 트레이딩 멀티플이라고 할 때 이제 선행하는 이제 트레일링 맞나? 포워드 그런 걸로 하잖아요. 다 뭐 EPS나 포워드 EPS나 뭐 N2M 에비타 선행 에비타죠. 앞으로 네. 1년 뒤 이런 거는 컨센서스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게 맞는 거죠. 레포트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이런 데 나온 그렇게 보는 게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고 그렇게 안 하려면은 그때 왜 뉴욕 주민이 하는 아마존 분석 방법 같이 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 알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댓글을 쓰겠습니다. 이거 쓰네? 이거는 그 나스닥 사이트 들어가면 왠지 그 선행 에비타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때 제가 불당님이랑 약간 언쟁했던 건데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상하다 싶으면은 써주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이번 다시 보면서 패그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제 생각하고 써놨거든요. 왜 이게 한계점인지 혹시 보시고 답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어디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그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장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3장이 이게 순서대로 안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순서대로 하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네, 그게 약간 불편해 약간. 이 질문은 여기 책에 보면은 토탈 캐피탈라이제이션 그림에서 액추얼이랑 프로포마 에즈 저스트 뭘까요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뉴욕 주민 책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나올 텐데 잠시만요. 프로포마 맞나? 어디 있지? 잠깐만요. 자, 1분만 주세요. 천천히. 거의 마지막 쪽이구나. 네, 마지막 3장이니까 뒤쪽이었는데. 3장. 이 얘네들이 내는 10Q인가? 거기에 나온 거거든요. 아니, 그 IPO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잘 이해가 뭔지 잘 몰라서 책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그러면 이 지금 태그 달았던 3장에 있는 거죠? 네, 3장에 있는데 3장에 이거 3장에 7에 있는 거죠? 7인가? 7을 모르겠는데. 그것만 한번 어느 챕터인지만 달아주시면 저희 찾아보고 다음 주에 얘기해보자.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그거를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찾아서 올릴게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못 찾겠네요, 갑자기 또. 저는 당연히 이 검색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안 뜨네, 검색 못 찾네. M&A 쪽이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2부를 사실 2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정리를 하시고 이거 레코드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